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는 소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차승은입니다. 네, 두 명의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10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기자도 후보들 못지않게 이번 총선 기간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열혈 취재를 이어갔는데 이번 총선 취재를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소재영 기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대 2조 심판의 대결이었습니다. 사실 인상적이었던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세 차량 위에 올라서 이 범죄자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해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 140번이 넘는 지원 유세에서 줄곧 2조 심판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줄기차게 야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물론 국민의 선택은 한 전 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할 정도로 국민의힘의 세찬 회초리를 든 것이었습니다. 네, 소재영 기자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 메시지를 꼽아줬는데 차승은 기자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나요? 네, 제가 준비한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시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파 헬멧을,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파 손팻말을 들고 유세를 하고 있죠. 당에서 만든 건 아니고 지지자들이 만들어 온 것을 받은 건데요. 대파, 유세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단 875원 발언이 촉발한 대파 논란.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면서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야당이 적극 활용한 소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 모두 다 알고 계신 대로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참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주제 4월 10일 개표 상황실에서는으로 잡아봤는데 총선 당일에 여야 각 당의 표정이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죠. 그때 판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기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출구조사 발표 전 개표 상황실 분위기는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동시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애써 여유롭게 웃고 인사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 같은 분위기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급변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얼굴이 그야말로 얼어붙었고 연거푸 한숨을 내쉬기까지 했습니다. 승리를 예상했던 지역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후보들은 탄식도 터뜨렸습니다. 정말 위로조차 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빨리 당사로 육개장을 보내라는 식의 정말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분 만에 짧은 입장만 남기고 상황실을 떠났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범야권 200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좀 축제의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상황실에 띄운 TV 화면에 최대 197석, 이 숫자가 딱 뜨자마자 장내가 환호 소리로 뒤덮였는데요. 의원 당직자 할 거 없이 부둥켜 안고 또 울고 정말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출구조사가 전체 의석 전망 한번 보여주고 또 그 이후부터 지역별로 후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세 전망이 뜨는 후보들마다 환호하다 보니까 이 환호 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표정은 살짝 굳어있는 모습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좀 이런 표정을 지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화면 먼저 보시겠는데요. 환호하는 주변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옆에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무표정이죠. 압승이 예상되는 당의 지도부 얼굴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내내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본인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우세로 나왔는데도 얼굴에선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결과가 아니다 보니 표정 관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확인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정당들 분위기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당초 목표 의석을 뛰어넘는 결과가 예측됐던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좀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목표 의석수 10석을 뛰어넘는 14석 전망이 나오자 잔뜩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우군으로 역할을 설정한 만큼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는데요. 조국 대표, 국민이 승리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해서 원외 정당으로 추락한 녹색정의당 상황실은 침묵만 흘렀는데요. 지역구는커녕 정당 지지율조차 3%가 되지 못해서 비례대표 의석도 얻지 못한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1시간 만에 상황실도 서둘러 정리를 했습니다. 김준우 대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원이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시작된 정의당이 20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도 찾아볼 텐데요. 역시나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로 손쉽게 당선된 김종민 의원 덕에 가까스로 원내 정당에 이름을 올렸지만요. 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 서른 의원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목표 의석 5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겁니다.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해 양당 체제가 더욱 강화됐다.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두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대 여야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네. 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 자체가 편차가 커서 좀 예측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총선 당일 오후 6시 전후로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은 어두운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에서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 내부는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합 열세로 나타나긴 했지만 기존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신당 당직자들은 긴 밤을 정말 긴 밤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경합 열세를 극복하고 이 대표는 원내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당시 엇갈렸던 각 정당들의 표정까지 짚어봤고 이제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투표 다음 날이었던 어제 바로 사퇴를 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책임론이 좀 불거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그야말로 여당의 대패,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이튿날 곧장 사의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마지막 공식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패인을 놓고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먼저 한 전 위원장 등 당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입니다. 홍 시장은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인데 초짜 당대표를 앉혔고 선거를 총괄했던 사람도 보선으로 들어온 사무총장이었다면서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천을 책임졌던 공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일갈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도 지도부를 향해서 공천을 멋대로 했다면서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이번 패배에 대통령 책임이 적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도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종섭 전 호주 대스타와 황상무 전 수석을 둘러싼 이슈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용산발 악재들이 이번 총선에 패인이 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인데 실제 한 수도권 출마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종섭, 황상무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지역구에서 자체 여론조사 등으로 본 민심이 워낙 좋아서 무난하게 당선을 예상했는데 해당 이슈가 터져 나온 이후에는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위기가 불거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여당이 야당에 밀리는 구도가 임무를 압도한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튼 실제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전 위원장이
패배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론이 거론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차기 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정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도 이번 이제 총선 이후 네. 관심사인데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2028년에 치러집니다. 의원들도 용산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 총선 결과 정권 심판의 열망이 확인됐고 당 내에서도 이번 총선은 패배의 책임을 용산에 돌리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친윤계 의원들과 비윤계 의원들이 앞으로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크게 승리는 했지만 아무래도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 엇나가다 보니까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197석까지 전망됐던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크게 이기고도 진 것 같다 이런 네.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좀 받았다가 뺏기면은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애초에 175석 언저리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향 조정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뼈아픈 지역이 바로 낙동강 벨트일 텐데요.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겨우 한 석에 그쳤습니다.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의원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으면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 세력이 부산에서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조국 대표가 부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샤이 보수들의 표심을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차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당초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에서 지난 총선보다 의석을 더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선전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한 네. 전과를 올렸습니다. 사실 일단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낙동강 벨트에서 대부분 승리한 것이 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후보가 생환해서 돌아왔고요. 부산 북구을에서도 박성훈 후보가 민주당 정명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으로 따지면 PK 지역 40개 석 가운데 34석을 여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빼앗겼던 동작 을 지역도 나경원 전 의원이 되찾아 왔고요. 경기도에서 참패를 하기는 했지만 경기 성남 분당 갑에선 안철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이광재 후보를 눌렀고 김은혜 후보도 분당 을에서 승전보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출구조사에서 이 두 지역 모두 근소하게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후보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출구조사와는 달리 두 지역 모두 승리를 거머쥐면서 당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122석 가운데서 민주당이 102석을 얻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총선보다도 수도권에서 3석을 더 늘렸지만 의석수는 19석에 불과해서 대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수도권의 대패가 총선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공백 상태인데요.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끈 비대위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실상 해체 상태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사퇴했고요. 비대위원들도 줄줄이 사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체제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있고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인 7월이나 8월쯤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선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21대 국회에서처럼 다음 달쯤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한 뒤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는 방안도 있는데 이미 총선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서 당의 중지를 이렇게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 시나리오를 좀 짚어봤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승을 거둔 야권에서도 벌써부터 야권 재편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의 맏형인 더불어민주당 옆에 신흥 세력으로 조국혁신당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두 당 서로를 우당이다, 협력 관계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협력과 별개로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경쟁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비례의석을 상당 부분 흡수하자 민주당이 급하게 몰빵론으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대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민주당에서 낙천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친문 세력 규합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같은 사건을 계기로 친문 세력이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질 경우 야권 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공천과 총선 과정을 통해 민주당 내 친문 계열이 큰 피해를 봤다. 이런 인식도 적지 않거든요. 물론 조국 대표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 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치열했던 총선을 통해서 살아 돌아온 화제 당선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차승희 기자 먼저 민주당 화제 당선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선거 국면 초반에 야권에서는 올드보이들의 규환이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선거 결과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당선자가 호남에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의 박지원 당선자 1942년생으로 올해 만 81살, 그리고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의 기록을 썼는데요. 고령의 나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11월생이고요. 박지원 당선인은 6월생이라서 박 당선인이 5개월 형님이긴 합니다. 네. 네, 박 당선인 압도적 득표율도 화제였는데요. 92.35%로 전국 1위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도 경남 하남갑에서 친윤계 인사를 꺾고 당선됐는데요.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르면서 국회의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추 전 대표도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추 전 대표가 된다면 헌정사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병 정동영 당선자도 80%가량의 득표율로 여유롭게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당선인이 좀 관심을 받고 있나요? 네,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의원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빅매치로 주목을 받았죠. 낙동강벨트 초접전 지역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사실 김 후보는 경남 거창, 함양, 산청 그리고 합천 지역구였는데 당의 험지 출마 권고에 따라서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현역인 김두관 의원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김은혜 후보도 현역인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사실 분당을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곳 탈환에 성공하면서 그나마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분당 갑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당선인들도 있지만 큰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향후 정치 행보가 불투명해진 후보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5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심 의원은 좀 울어선지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중에도 계속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도 민영배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광주 광산을에서 낙선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권을 바라봤던 이 대표, 사실상 대권 가도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취재해보니 이 대표 마음을 많이 내려놨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선 준비보다는 호남 정치를 위해 역할을 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 SNS를 통한 낙선 인사에서도 광주의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상화, 민주 세력의 재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총선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전해드렸던 기자들의 수다.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